네. 무량판이 원래 좋은 구조예요. 공간 활용도 좋고요. 네.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럼 감리 제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낌이의 목돈 연구소. 날씨는 좀 선선해졌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동네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것 같고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는 여전히 오르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갚기는 힘들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무량판 시공법으로 올라간 아파트들 가운데 철근 누락이 문제가 돼서 이거 감리를 감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이 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제가 봤습니다. 와, 우리가 그걸 또 보셨군요. 네, 저희가 배출했다고 하면 안 되죠. 먼저 시작. 배출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MC도 알게 모르게 배출하고 있는 목돈 연구소 덕입니다. 그렇죠. 목돈 연구소 듣다 보면 목돈이 진짜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제일 궁금하신 게 아마 이제 하반기에 좀 있으면 뭐 요새는 철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사철이라는 게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오죠. 네. 집값 바닥론을 두고 여전히 논쟁이 네. 끝나지 않았어요. 네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현장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뭐 어떻게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요. 뭐 플러스로 전환된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서울이 이제 뭐 0.03 올랐다. 이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뭐 당연한 거고요. 충남, 대전, 울산, 강원, 경북도 통계에서 이제 마이너스자 뗐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국 부동산 114, R114 통계를 보더라도 보합이고 KB 통계를 보면 하락 지역이 있긴 한데요.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뭐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마용성하고 광진구, 성동구, 강남 3구는 다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임장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어때요? 저는 항상 임장 가면 서울에서 항상 잠실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압구정 그냥 뭐 워낙 잘 나가는 동네니까 압구정은 작년 12월에도 집값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완전 그들만의 리그고요. 네. 강남 3구에서는 잠실이 표본 수도 많고요. 세대 수가 새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잘 나가지도 않고 못 나가지도 않은 표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 엘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우리 통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엘스가 잘 나갈 때 2021년 최고가가 27억 전용 84가 27억 찍었거든요. 쭉쭉쭉 떨어지더니 작년 12월에 18억 몇 천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100을 기준해서 한 70%, 72% 수준까지 그러니까 30% 하락했었다. 그렇죠. 그 정도 떨어졌다가 네. 제가 4월인가 5월에 한번 갔을 때 20억, 21억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21억 돌파를 빨리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23억 8천만 원 실거래 됐고요. 매물은 좀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한 88% 수준, 고점 대비 12% 정도 하락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몇 달 후에 그 27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5억, 26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소장님 지금 고점 대비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최근 네네. 시장 상황에 일단 코로나19 때처럼 돈이 막 풀려있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네.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다가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건, 그렇죠. 그리고 PF 미국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 주면서 네.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위기상 거잖아요. 아파트 시장은 특히 서울이나 뭐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분위기 한번 타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분위기 좀 타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과거 한 2015년에서 2021년 7년 정도 달렸는데 저는 지금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고요. 2020년, 2021년은 분명히 버블입니다. 우리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네. 그 버블이 제거되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화폐 가치 하락이 좀 반영도 돼야 되고요.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게 저는 정상으로 보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어. 왜냐하면 잠실 헬스가 30억이 가면 강남 대치동이나 반포는 그러면 얼마가 가야 될까요? 50억? 아이고. 55억? 아니 요즘 사람들이 단위를 셀 때 네. 간이 너무 커지지 않았어요? 커졌죠. 화폐 가치도 떨어졌고요. 네. 간이 커졌는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0년 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엘스가 뭐 30억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30억이 간다는 건 우리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반드시 2차 조정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시장으로 가볼게요. 분양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숫자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분양시장도 사실 이게 분양시장 경쟁률이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청량리 7구역, 하이루체는 282대 1 나왔다. 최근에 구의역에 뭐 롯데캐슬 스카이폴은 뭐 일부 평형입니다만 300대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은요. 네. 청약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야, 300대 1이 나왔어? 부동산 시장 살아난 거야? 서울 매매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실도 그런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토지거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영향을 주긴 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은요. 분양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물가 상승 때문에 분양가 인상 압력이 높다는 그런 이유만인데 그런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이야 사서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상관없겠지만 또 무리하게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안 사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리 인상하는 시점, 인상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더뎌지니까 네. 추후에 지금 말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우리가 다들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면 올해보다 내년에 금리는 좀 하락을 할 텐데 다들 마음이 되게 급해지신 것 하락을 같아요. 해야 하는 거고요. 금리가. 사실은 네. 금리 기준금리도 네. 올 초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그런 가능성 전혀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해야 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가 주식시장도 아니고 너무 선반영해서 미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이것도 온도차가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를 보면 부동산 R124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전세 가격은 좀 살짝 최근에 올라갔고요.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85제곱미터 초과는 또 반대 현상이에요. 오히려 격차가 좀 벌어졌다. 그거 왜 그래요? 그 이야기는 전용 85 초과는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소형보다 좀 덜 올라갔고요. 덜 올라갔으니까 가격도 덜 떨어진 거고 전세 가격도 실일 거주자 위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살던 분들이 계속 살기 때문에 소형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반영이 된 거지 뭐 대형이 무조건 살아났다. 대형이 대세다 이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있겠죠. 모수 자체가 크니까 그럼요.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러기가 부담스러운 건데 맞습니다. 반면에 청약 시장에서는 소형에 대한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당연하죠. 코로나 때 왜 한동안 네. 소형은 외면받고 중형이 인기가 많아진다 이런 잠깐 얘기 그런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 적 네. 있었잖아요. 네. 이 분위기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소형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부담이 우리가 집값이 무조건 올라가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소형 대형 중요하지도 않는데 소형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전용 그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으로 보면 사실 한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대형이 더 비쌌어요. 그때는 대형 버블 세븐 중대형 아파트가 트렌드였으니까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네요. 그렇죠. 버블세븐 지역. 버블세븐. 그때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을 보면 대형이 훨씬 비싸고 분양가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형은 비싸게 소형은 저렴하게. 왜? 대형은 그래도 잘 팔리니까. 트렌드가 바뀌었죠. 소형이 인기이기 때문에 소형 평당 가격이 더 높습니다. 더 높아서 최근 코로나 시절에는 잠깐 뒤바뀐 적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돈을 많이 투입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몇 년도인가요? 2008년도인지 2009년도부터 이제 발코니 확장이 이제 합법화 되잖아요. 과거에는 25평이 사실 좀 좁았거든요. 전용 59가. 요즘 전용 59 가보면 확장해버리면은요. 예전 34평 아파트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다. 전용 59가 돈도 적게 들어가고 공간도 좋기 때문에 굳이 뭐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 매도 심리 보여주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세다, 상승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꾸준히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약간 주춤할 줄 알았는데요. 일단 서울 기준에서 보면 6월 통계가 나왔는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3,848건이고요. 한국부동산원은 4,136건입니다. 뭐 시차는 있겠지만 네. 결국 4,000건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두 개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시차 이게 우리 계약하고 신고 때까지 이제 60일의 시간이 있고요. 아마 취합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결국에는 4,000건 넘을 것 같은데 부동산 정보광장 거래를 보면은요. 날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뭐 3,848건이면 일주일 후가 되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12월이 835건이었는데 5월이 3,400건, 6월이 3,800건 거의 4,000건이니까 우리 2020년, 2021년 잘 나갈 때가 한 5,000건에서 15,000건 정도 갔으니까 꽤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추이라면 제가 아까 잠실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요 정도 왔으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저는 좀 어렵다. 그래요. 지금 추세가 1월에 1,412건에서 6월에 3,848건까지 늘었다. 거의 이제 2배 네네 맞습니다.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2배 이상 늘었죠. 이게 네네. 그건 알겠는데 5월하고 6월을 비교해 보면 5월은 3,429건, 그렇죠. 6월이 3,848건이니까 요 한 달 사이에 증가폭은 점점 줄어들고 상당히 있어요. 줄어들었단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이에요. 증가폭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바닥 찍고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사실 2분기, 3분기 가면서 증가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맞습니다. 되는 그런 시점 같아요. 자, 우리 시장 이야기 이번에는 이 공사 이야기로 좀 바꿔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철근 없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우려했죠. 네. 분노 지수가 그냥 저희 그렇죠. 게시판에서도 컴퓨터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이게 LH 전관 문제에다가 끼리끼리 해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네네. 화가 난단 말이에요. 네네. 감리를 감리하는 기구를 두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정부 대안인데 일단 이거 얘기 됩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제 무량판 구조 뭐 간단하게 나왔었는데요. 무량판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우리 사람이 문제잖아요. 무량판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죠. 공법은 계속 개발되고 그렇죠. 적은 돈으로 잘 지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무량판이 원래 좋은 구조예요. 공간원 활용도 좋고요. 네.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럼 감리 제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결론이 똑같네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결론은 사람이 문제이기 안 때문에 되는데. 저는 사람이 네. 그대로인데 뭐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감리 제도가 문제면 기구를 만들면 되지만 또 기구를 만들면 거기 또 누가 갈까요? 또 전관 예우 가고 또 관련자들 들어가는데 저는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관련자들 일자리만 더 생길 것 같다. 우리 세금만 더 투입이 된다.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자. 우리가 법이 없어가지고 안 되나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니까 기준과 원칙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책 나오는 거 보면 네. 맨날 법을 바꾸고 특별한 기구를 만드는데 저는 그거 우리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인만 소장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김선영님, 아니 진짜 문제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공법이 문제입니까? 정석대로 합시다. 네. 그런 생각 많네요. 우리 맞죠? 교통사고 날 때도 보면 사람이 문제지 차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선이 안 지키잖아요. 네. 그냥 도로의 낙서일 뿐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중앙선이라는 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도로에 그어놓은 직선 이게 안 지켜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신호등도 그렇고요. 속도도 그렇고요. 지키면 진짜 사고 안 납니다. 네. 거의 안 나는데 자동차 회사의 잘못 사고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운전하면 사고 많이 줄 거다.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I하고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정석대로 가는 AI 뒤에서 엄청나게 조급한 사람과 AI 멱살 잡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수진 님이 나의 아저씨에 나온 이선균 같은 맞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이고 내력과 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대안으로 서울형 감리를 한대요. 이게 또 지역별로 어디형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제 또 경기형 나오고 인천형 나오고 이제 모든 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SH가 직접적으로 좀 더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요. 돈도 중간에서 떼먹지 못하게 SH가 돈을 지불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이 제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어기는 분들은 좀 처벌도 좀 강화하자. 그렇죠.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하고는 별개로 무슨 고급 차로 사고가 났는데 뭐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는데 풀려나는 경우가 강남 있었잖아요. 롤스로이스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에는 무전 유죄잖아요. 저는 그게 정치권, 재계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우리 형량도 줄고 모든 게 관행적 국민들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저렇게 나온다면 이게 저는 몇십 년 동안 관행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윗선부터라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제도 법을 좀 만들어서 지켜준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는 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죠. 네. 와 오늘 인만이 형이 서울형 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약간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드는데 그럼 소장님 네. 이거 저거 다 법이 없고 제도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다라면 그렇죠. 우리 부동산 전문가 김임란 소장이 보는 대안은 뭐예요? 대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키자. 그거 지키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대안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뭐 대책 안 나왔을까요? 그런 건 어때요? 정관예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취업을 아예 그쪽으로 못하게 한다.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물론 이거 취업 제한 규정이 있어요. 과도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거 헌법소원 갈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네. 지금 또 이제 법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자 출구를 막아버리게 되죠. 뭐를 할까요? 우리가 정관 예우인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길이 막혔어요.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프리랜서예요. 내가 영업해주고 네. 저녁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돈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단순히 우리 예전 몇십 년인가요? 성매매도 단속해가지고 집장촌을 막았는데 아이고, 네. 지금 성매매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LH 분명히 양심적으로 원칙과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미꾸라지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네. 이건 수사 조사의 대상이에요. 네네. 정부는 일단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네. 요거는 현장의 불만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저는 큰 도움은 주지 않는다. 우리 전세 사기 특별법하고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막상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무너지거나 입주 날짜를 못 지키는 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강공사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요. 보강공사 하면 끝납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다른 이유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사무실 물이 새가지고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봤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증도 못하고요. 소송해도 몇십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비도 못 낸다. 절대 안 되고요. 계약 해지권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해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해지하고 나면은요. 이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를 내가 당첨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 그리고 2, 3년 전에 분양했으면 분양가가 지금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 차이, 프리미엄 차이는 또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며. 막상 계산기 두들겨 보십시오.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게 울며 겨자 먹기라는 상황이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일 텐데 아니 서민들 들어가서 사는 집 옛날에 주공 아파트 튼튼하게 지었다고 했었잖아요. 옛날 튼튼했죠. 우리 진짜 원칙대로 합시다. 네. 보강공사라도 저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보강공사 제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하겠죠. 설마.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도색공사 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데. 아 진짜 그것까지 제대로 안 하면은 진짜 화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